글씨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상상해보게 되죠. 동글동글한 글씨 혹은 꾹꾹 눌러 쓴 단정한 글씨, 특정 자음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특정 모음이 쭉 삐쳐있는 그런 글씨도 있고요. 각자의 개성이 다 묻어나 있고 그래서 재밌습니다. 요즘은 글씨만큼이나 사용하는 폰트에서 상대를 헤아려 보게 되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우리가 사용하는 폰트, 이 글꼴을 만든 예술가입니다. 타이포그래피 1세대 디자이너이자 세계적인 시각 디자이너 안상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날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날개라고요? 네. 날개는 무슨 뜻인가요? 날개는 이렇게 새의 날개? 네. 저의 호예요. 아, 호를 날개라고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날개 안상수님. 네. 아, 좋습니다. 우리가 매일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쓰면서 다양한 글씨체를 쓰게 되고 이걸 고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안상수체를 만났을 때에 느꼈던 일은 아, 이걸 누군가가 디자인을 하는 거구나 였습니다. 그 전까진 그냥 그렇게 다 있는 줄 알았어요.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별 생각은 안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체가 좀 독특하다. 이런 정도? 네. 독특하다. 네. 네. 이런 안상수체를 만드신 분인데 이 타이포그래퍼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타이포그래퍼는 타이포그래피를 하는 사람. 네. 근데 이제 타이포그래피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글자 꼴을 네. 멋짓거나 그래서 멋지음을 하거나 네. 그 말은 이제 디자인을 하는 사람 아니면 글자를 부려서 디자인을 하는 사람 이게 타이포그래퍼라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곧 글자로 예술적 창작을 하는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근데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자. 이제 네, 우리나라가 활자의 나라잖아요. 그럼요. 네,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들었고 또 한글은 활자로 태어난 유일한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것으로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네. 그건 인쇄된 걸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인쇄된 글자. 그게 이제 활자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글은 타이포그래피로 태어난 글자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저도 해례본을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직업이 이러니까 일단 내 한글에 대한 그런 게 좀 있지요. 지금은 진짜 폰트가 많습니다. 심지어 기업들에서 홍보 차원으로 폰트를 만들어서 내기도 하고 정말 많은데, 근데 안상수체가 나오기 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안상수체가 처음 나온 게 1985년인데요. 그때 누군가의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글씨체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 이름 그 자체로는 말씀한 사람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꼴이 좀 이렇게 네모 틀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생경하니까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긴 했어요. 네. 지금은 그런 분들은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러한 것들이 일종의 이제 틀을 깨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틀을 깬다는 그 생각에 이제 몰입해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분들의 비판적인 생각이 저한테는 크게 귀에 거슬리지 않았고 오히려 약간 이거는 새로움에 대한 어떤 일종의 축복의 비판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럼 그런 비판을 받을 때 은근히 좋으셨겠네요. 속으로는 그랬습니다. 내가 새롭다는 뜻이구나. 네. 아, 정말요? 좀 솔직한 그 당시의 심정이었어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비판하면 사실 사람이 좀 위축되는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의식을 했다는 기억이 있어요. 누가 비판을 하는데 속으로는 사실은 웃고 있었다. 기뻐하고 있었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정말로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 대단합니다.
저는 근데 저 안상수님께서 이렇게 글씨체를 만들어주신 게 저는 진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저는 진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85년이면 전 초등학생이었는데요. 그때도 그렇고,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심지어 저 2000년부터 아나운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한글이, 혹은 한글의 뭐 자음, 모음, 어떤 각계 글자가 어딘가에 가서 디자인이 된다라는 생각을 잘 안 했어요. 옷 디자이너나 무슨 뭐 상품 디자이너나 뭐 어떤 종류의 디자이너와 관계없이 안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근데 저는 그거를 그럴 수 있다라고 처음으로 알려준 게 안상수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냥 글씨체만 해도 너무 많은 게 나왔지만 한글을 변형해서 디자인에 사용하는 예가 정말 많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없었다고요, 원래. 여러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거 없었어요, 진짜로. 근데 요새는 너무 많아졌고, 저 심지어 그 친구가 누구더라? 니트 디자인하는 친구인데, 서울 같은 그 말을 니트에 쓰는데, SEOUL이라고 쓰잖아요, 영어로. 네. 근데 S만 시옷으로 바꿔서 SEOUL이라고 이렇게 쓰는 분이 있어요. 이분 누구죠?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좀 알려주세요. 이런 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글 글자가 디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처음으로 생각을 하게 해준 분이 안상수님이고, 그렇게 해준 그 계기가 안상수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한글은 태어날 때 디자인된 글자예요. 그러니까 한글은 디자인으로 태어난 하여튼 유일무이한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이 큰 디자이너였던 거예요. 그때 그 해례본 가지고 계시지만 네. 그 한자의 어떤 이런 그 미려한 아름다움하고는 전혀 그 궤를 달리하는 아주 현대적인 꼴로 기역자 하나의 그 꼴이라는 게 그 정말 놀랄만한 디자인이잖아요. 그럼요. 이제 그러고 나서 600년 동안 그것이 진화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 디자인해 나간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그 최정호라고 하는 정말 아주 엄청난 분이 계셨고요. 네.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이 한글을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한 단계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틀을 깨는 것, 이제 네모 틀에서 벗어나는 거는 그 타자기를 연구하신 분들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타자기 글자는 다 꼴에서 네모 틀에서 벗어났죠. 이제 그것을 이제 저는 제가 한 성과는 이제 제가 컴퓨터 1세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컴퓨터의 힘을 빌어서 이제 그거를 다시 이렇게 그 원리적으로 제가 이렇게 해석하고 정리했다는 뭐 그러한 것이 뭐 제가 한 일일 거예요. 네, 참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십니다만 정말 놀랍고, 지금 이제 한글을 최초의 디자인이라고 얘기하신, 디자인 글자라고 얘기하신 것도 저는 정말 안 해봤던 생각이에요. 안 해봤던 생각인데 생각해 보니까 저 그러네요. 일단 기억을 만드셨어요. 기억을 만드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써야 예쁠까를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고민을 많이 하신 그 결과물이 해례문일 거고요. 그러네요. 그런 생각은 또 안 해봤네요. 참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역으로 추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해례본에 나오는 글씨체를 보면서 세종대왕님은 이런 성격이셨구나를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글씨체를 쓰는, 어떤 글씨체를 고르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어떤 이미지가 정해지기도 하고, 그걸로 기분이나 뭐 취향을 좀 역으로 추정해 보기도 하잖아요. 안상수체를 쓰는 분들은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 뭔가 틀을 좀 깨고 싶어 하는 이런 본능을 갖고 있는 분? 아니면 그 한글의 아름다움에 공감한다고 해야 될까? 또 그런 어떤 미적 감각이 좀 남다른 사람들이 아닐까,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남다른 사람이 아닐까. 평범함은 일단 안 되겠고. 그 틀을 좀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겠죠. 네.
네. 예전에 저는 좀 약간 고리타분한 성격이었거든요. 그러세요? 저는 고딕체도 싫어하고 거의 명조체만 썼던 기억이 납니다. 뭐 학교에 레포트 제출하거나 그럴 때. 근데 그 안상수체로 제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걸 혼내던 교수님이 기억이 나요. 야, 이게 뭐냐? 막 뭐 너 리포트가 장난이야? 막 이러고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명조체로 쓰라고 네. 이러셨던 기억도 나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 미적 감각이 좀 떨어졌던 사람이거든요. 하여튼 남다른 미적 감각. 남다른 미적 감각. 네,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올해가 안상수체 출시 40주년입니다. 그렇죠. 1985년에 나왔으니까요. 개인전을 진행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지금 그 청담동의 신세계 갤러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어요. 6월 21일까지니까. 한 달 됐고 한 달 남았고. 네. 네. 제목이 뭔가요? 그 제목은 날개 이상이고요. 네. 거기에 이제 부제는 홀려라 홀리리로다라고 하는 부제가 있습니다. 홀려라 홀리리로다. 네. 어떤 작품들을 전시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상의 문학이 그 타이포그라피와 만나는 어떤 그런 상상력, 그러니까 문학과 타이포그라피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것이 이제 그 전시에 이렇게 밑에 깔려 있는 바탕 생각이고요. 그럼으로부터 한글의 어떤 가능성을, 한글의 그 미적 가능성을 넓혀가는 전시,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문학이 타이포그래피와 만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설명하기가 참. 예, 저도 언뜻 머리에 안 네. 그려져서요. 그럼 좀 뭐 전문적으로 설명을. 예. 좀 더 들어가 주시죠. 좀 더. 이제 그 현대 타이포그래피라고 하는 어떤 그 흐름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현대 타이포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글자라는 거는 의미를 실어나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의미로부터 무언가 다른 그 탈피하고 싶은 것이 글자의 어떤 글자가 갖고 있는 희망. 나는 의미라고 하는 어떤 짐도 벗어버리고 싶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죠, 예술적으로.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를테면 뭐 다다이즘이나 뭐 이런 것들의 시발점이에요. 그런데 그런 현대 타이포그래피의 시발점을 대개 시인들이 그걸 먼저 본능적으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뭐 말라르메라든가 뭐 마리네티라든가 아폴리네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그런 실험을 시작해요. 네. 그런데 한국에서 그런 동시대적인 실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은 전문적으로 얘기한다면 한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한국 현대 타이포그래피의 효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은 문학계에서는 가장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그렇죠. 그렇게 20세기 네. 초반에 하나의 문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그 평가를 하죠. 그런데 그분은 아시다시피 화가를 지망했고 건축을 전공했고 또 그의 시는 타이포그래피적인 실험으로 굉장히 그 차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이상을 활자 인간이라고 명명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에게는 많은 영감을 주기도 하고 또 제가 상대하는 하나의 어떤 예술적 동반자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마침 이제 신세계미술관에서 저를 이제 초대해서 전시를 할 때 그분이 바로 신세계미술관, 신세계라고 하는 옛날에 그 건물에 대한 시도 썼고요. 또 날개라고 하는 그 소설의 마지막 장면, 그 위치가 신세계
그 당시에 백화점의 옥상 정원이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시를 초대받았을 때 이거는 제 개인전이긴 하지만 이것은 그 신세계 어떻게 우연히도 그 거기서 초대를 받은 그 계기로 해서 이제 주제를 이상을 그 타이포그래피적으로 그 이제 주제를 잡고 전시를 하게 된 거예요. 저도 참 뭐 굉장히 그 아주 고마운 기회가 저한테 생겼던 거죠. 인연이 잘 닿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저만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죠? 우리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요, 이상이 첫 번째로 타이포그래피의 실험의 시를 썼다라고 하셨는데 요거를 좀 더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냥 설명보다는 혹시 어떤 구절에서 뭘 느꼈다든지 어떤 글자를 봤다든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그분이 이제 뭐 오감도라고 하는 만약 이제 오감도라고 하는 글자 하나만 보더라도 그 세 조자에서 이렇게 그 획을 하나 빼서 까마귀가 됐잖아요. 예. 그런 것도 사실은 글자를 유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자가 오자가 된다고 하는 것 자체도 글자의 형태 자체를 움직인 거잖아요. 획을 하나 뺐다는 것이?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그거 말고 숫자를 1, 2, 3, 4, 5 뭐 이렇게 쓴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것도 글자를 뒤집어 놔요. 1, 2, 3, 4, 5라는 아라비아 숫자를? 그렇죠. 좌우를? 네. 네.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실제로 거울에 비친 것 같은 형상으로 해놓는다든가 네. 또 3차각 설계도라는 시가 있어요. 네. 그거는 점을 100개를 찍어요. 맞아요. 네. 그런 시가 있죠. 예. 그거는 그게 활자가 아니면 활자로 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냥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실어나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로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전에 있는 시인들은 아무도 그것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점을 네. 그냥 의미로만 본다면 그 문장을 마치는 기호라고 그렇죠. 보는 거지만 그렇죠. 이분은 점을 나열해서 그거에서 다른 형태를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활자의 성질을 이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네요. 네. 저는 사실 그 1, 2, 3, 4, 5를 뒤집어 쓴 작품 있잖아요. 네. 그거 봤을 때 이거 제가 선조들에 대해서 무례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젊으셔서 네. 겉멋이 들으셨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걸 왜 굳이 이렇게 뭐 하나 모두가 다 이렇게 쓰자, 이렇게 읽자, 이렇게 바라보자라고 생각하는 어떤 규칙이 있는 건데 그걸 왜 깨고 좌우로 반전했을까? 그러니까 뭐 어린 시절에 저는 그걸 전혀 이해를 못했고 그냥 이분이 약간 반항아적인 면이 있나 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네.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글자의 디자인적인 측면을 본 거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활자를 이용한 거죠. 활자라고 하는 성질을 꿰뚫고 있었고 예. 그 활자를 가지고 자기의 시적 상상력을 표현한 거예요. 활자로서 네. 시적 상상력을 표현했다. 이 오감도가 일제강점기시대에 이걸 연재하던 시절에 실제로 독자들의 항의를 받아서 이게 연재가 중단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 독자의 한 명이거든요. 이게 뭐야? 막 이러고 화를 내는 그 독자의 한 명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 선생님께서는 이 시를 보고 그 타이포그래피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걸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시인의 마음을 생각하셨다면 네. 이게 중단된 게 너무 아까우시겠네요. 아깝죠. 더 나왔으면 어떤 게 나왔을지가 궁금하시겠네요. 네, 뭐 궁금도 하지만 오히려 더 그분이 또 이제 27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세계가 훨씬 더 풍요로웠겠죠. 더 많은 작업을 남기고 가셨다면. 그건 이제 30번을 계획하고 썼다가 15번째 중지됐거든요. 또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그 편집장은 이렇게 자기 사표를 이렇게 가슴속에 속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 시에 대한 항의가 하도 많아서. 근데 뭐 아깝죠. 야, 아깝다는 그 말씀이 네, 막 절절하시네요. 진짜 절절하시네요. 저랑은 아주 느끼는 게 많이 다르신 모양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많은 개화기 시대에 많은 문인들이 있었지만, 이상해 씨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뭘 보고 썼을까? 무슨 소년이 어쨌다가, 이게 뭔 뜻일까? 무슨 이중인격자, 다중인격자 이런 건가?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정말 너무너무나, 멋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걸 미처 모르고 있던 제가 되게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별 말씀 다 하십니다. 5259님이 그 유명한 안상수님 예전에 문서 작업할 때 돋보이고 싶을 때 안상수체를 많이 썼습니다. 영광입니다. 또사님이 글꼴에 날개를 달아주셨군요. 3038님 이상의 건축 무한 육면각체나 오감도를 처음 봤을 때 저도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날개님 작품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012님 이 이상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단715님 신세계 갤러리 청담에서 전시 중이네요. 저도 가보겠습니다. 신세계 갤러리 청담이 지금 말씀하신 옷가게라고 말하면 좀 그런가요? 네. 분도샵 지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전시 중이라고요. 네. 이상을 그럼 굉장히 좋아하시겠어요. 네,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상에게 헌정하는 이상체도 만드셨고요. 이상은 안상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상은 저한테는 이렇게 극복해야 할 대상. 극복이요? 네. 또 어떤 예술적 동반자. 여러 가지가 이렇게 겹쳐 있는데요. 근데 그분의 시 속에서 저는 많은 영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감 덩어리 같아요. 그 시가. 그리고 도저히 이제 문학평론가 신영철 선생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상의 어떤 그 업적을 설명하는데 잊혀지지 않는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철저하고 황홀한 실패를 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의 그 실패가 우리나라 한국 근대 문학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상의 문학은 그 당시는 대개 서정시나 저항시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의 시의 흐름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삼각다리가 있다면 저항시와 서정시는 두 개의 다리라고 하면 이분이 했던 어떤 실험적인 시는 저는 그 삼각다리의 한쪽을 이렇게 버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문학평론가는 그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의 실패가 우리나라 근대 문학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그 한 사람의 위대한 업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20세기에 우리나라가 어떤 세계적인 예술가를 두 사람을 배출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한 사람이 그 20세기 후반에는 백남준이고요. 20세기 전반에는 저는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상에 대해서 아주 깊게 말씀을 해주시는 우리 안상수님의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자, 신세계 갤러리 청담에서의 전시회 소식도 전해드렸고요.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직접 저에게 선곡을 부탁드렸는데 어떤 곡을 골라주셨죠? 이거 제가 보기에 오늘 처음 이게 발표되는 곡 같아요. 천천히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천천히. 네. 지난 주일에 저 CD가 나와서 저한테 보내왔던 제 오랜 친구 한돌의 천천히라는 노래인데 노래가 굉장히 좋은데 이게 파티 그러니까 파주 타이포그래피 100옷에
그 교가이기도 해요. 아, 그래서 그 노래를 제가 골랐습니다. 네. 제가 문화시대에 이제 2년 반 됐는데요. 교가를 트는 건 처음입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파주 타이포그래피 105세 교가입니다. 가수 한돌의 천천히. 천천히 한돌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히비스님께서 안상수님 이야기를 들으니 전시회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이 느낀 영감의 일부라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멋진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한국 타이포그래피의 거장, 시조새 안상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985년부터 독창적인 글꼴을 만들어 오신 이야기, 또 한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홍대 시각디자인과 교수로 오랜 시간 재직하셨고 2013년에 파주 타이포그래피 학교, 여기서 이제 105이라고 하시죠. 설립하셨는데 이 파주 타이포그래피 105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파주 타이포그래피 105는 이제 줄여서 이제 파티라고 이제 합니다. 파티. 네네. 네. 근데 파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디자인 학교를 그 배우미하고 스승들이 함께 멋지어가는 디자인 학교를 디자인해 나가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학교를 디자인해 나가는, 그러니까 디자인한 학교가 이미 설립된 게 아니라 계속 디자인해 나가는 하나의 디자인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정의하고 있는데, 그것이 배우미하고 스승이 함께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설립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작은 파주 출판 도시에 있는 작은 105입니다. 창의 학교 105. 창의 학교. 네. 뭘 배웁니까? 디자인 학교입니다. 디자인. 그러면 이제 타이포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디자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시각 디자인 위주인데, 시각 디자인의 그 기초 학문이라고 해야 될지, 이것이 타이포그래피예요. 네네. 그러니까 마치 컴퓨터 공학의 수학이 기초 과학이고 기초 학문이듯이, 그러니까 디자인의 가장 기초가 타이포그래피예요. 글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본을 중시하는 디자인 학교.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저희들이 이제 디자인이란 말은 이제 그것을 삶조차도 디자인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디자인하는 학교.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그 어떤 것을 겨냥하는 그런 바탕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그 시각 디자인이 진짜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거 몰랐어요. 예전에 몰랐고 점점 더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그 글씨체를 활용해서 그 디자인을 하는 거에 대한 매력을 제가 최근에 느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한 10년 정도 전부터는 다른 나라들은 자기 나라 국기를 가지고 뭘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옷을 만들든가 뭐 차에 뭐 도색을 한다든가. 근데 왜 우리는 안 하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뭔가를 좀 응용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태극 마크도 되고 건곤도 되고 뭐 할 게 많잖아요. 네. 근데 왜 안 하나 좀 아쉬웠는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얻는 과정이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게 전부 디자인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자면 아이디어를 같이 만들어내고 배우고 그러는 곳이 바로 이 타피가 아니죠. 파티. 타피는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네, 이게 파티일 텐데, 네. 이 파티를 세우기로 결심하셨던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처음에. 뭐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 삶을 한 3등분을 하면 이제 공부하는 시기 20년, 그다음에 밖에서 일을 하는 시기 한 20년, 학교에서 한 20년 이렇게. 그러니까 디자인 일과 교육하는 일이 대개 한 반반 정도 있는데, 그걸 합치면 그 디자인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의 어떤 이제 나머지의 삶을 그 두 개를 합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저의 그 오래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같이 젊은 디자이너들하고 같이. 근데 학교에 용어를 순우리말로 많이 바꾸셨어요. 네. 어떻게 바꾸셨죠? 이제 우리말이니까 이제 뭐 이제 선생님을 이제 스승이라고 하고 학생을 배움이라고 하고. 배움이. 네네. 배우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니까 배움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백옷이라고 하는 말은 뭐 학부를 이제 학부를 이제 한백옷. 그 다음에 대학원 과정을 대학원에 준하는 과정이죠. 저희는 이제 인가된 학교가 아니라 일종의 독립 학교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걸 더백옷이라고 하고. 한백옷, 더백옷. 네네. 더 배운다 이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저희들이 좀 다시 쓰는 이유는 이미 어떤 우리 학교라는 말을 쓴다든가 아니면 뭐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교장을 날개라고 했는데 뭐 지금은 이제 마루라는 이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개라고 하는 것이 뭐 학장이라든가 교장이란 말은 이미 있어 왔던 어떤 이데올로기가 묻어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육을 한다는 것은 그 이데올로기를 떨쳐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나 새로운 어떤 생각을 담아내려면 그러니까 뭐 한백옷, 더백옷, 학교란 말도 백옷이란 말로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말을 굉장히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말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 뭐 누나, 선배, 뭐 무슨 뭐 이런 위계가 있는 말을 저희들이 좀 쓰지 않도록 권하거든요. 형, 누나, 선배 이것도 위계라고 보시는군요. 네. 네.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들도 바로 이름을 부르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한테 대해서 선생님이라는 말도 저는 이제 좀 약 거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날개라고 불러주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날개님 이럴까요? 님자 빼고. 님도 빼고요? 네. 그러니까 다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까요. 아 정말로요? 네. 날개야 이럽니까? 아니 야는 안 하고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러니까 이제 예. 배우미들이 지나갈 때 네. 아, 날개 납밥하셨어요? 이런 아주 이렇게 그 짤막한 얘기도 스스럼 없이 건넬 수 있죠. 아. 그러니까 그 와서 이제 가르치는 스승한테 스승의 이름이 만일 뭐 찬신이라고 해요. 근데 자기가 뭐 찬신 오늘 제가 조금 늦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우리 교육에서 가장 그 어떤 이른바 민주주의적인 교육을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거는 호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호칭은 이미 위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할 때에 그것은 이미 이렇게 딱 뭐가 그 되게 그 한계나 그 테두리가 쳐 있어요. 뭐 나쁘게 얘기하면 위아래가 일단 들어와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아예 호칭에서부터 깨시려는 거군요. 근데 그게 제일 먼저 한 저희들의 그 실천이었어요. 네. 달라지는 게 보입니까? 확실하게 다르죠.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네. 아 이런 말을 저 사람한테 감히 해도 될까 안 될까 그렇죠. 이런 거요. 그렇죠. 그 위계를 깨는 거하고 디자인을 배우는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 있죠. 어떻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든지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속에 있는 거를 끌어내는 거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거.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만의 어떤 개성적인 그런 작업이나 또 자기의 관점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런 위계관계가 생기면 되게 뭐 잘 보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타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그 창의적인 것은 손해 보게 돼 있죠. 손해를 본다.
그 위기에 맞추기 위해서 나의 마음속에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정제해서 내보내게 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걸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 자기의 어떤 그 뭐라고 하나 이렇게 자기 알짬이라는 것을 여과 없이 우선 이렇게 보여주고 또 거기에서부터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정제돼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사실은 교육이잖아요. 그걸 옆에서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요새 얘기하는 말로 티칭이 아니라 코칭으로 그러니까 스승의 역할이 네. 위아래가 아니라 옆에서 있는 그 이를테면 이렇게 옆에서 돕는 사람의 역할로 바뀌는 거죠. 그 호칭 때문에. 그 방금 얘기하신 말씀 중에 알짬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뭔가요? 그건 본질이죠. 본질. 네. 누군가의 본질을 순우리말로 알짬이라고 할 수 있군요. 그렇죠. 네. 이게 타피의 죄송합니다. 자꾸 타피라고. 이게 파티의 어떤 교육 철학입니까? 그렇습니다. 위계를 그렇습니다. 깨면서 네. 더 자연스럽게 내 안의 것을 끄집어낸다. 그 저희가 우모빼라는 그 이 과목이 있어요. 우멋빼. 우멋배. 네, 이게 줄여서 이제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배우미들이 우리가 멋짓는 배옷이라는 것을 줄여서 우멋빼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파티를 네.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디자인해 나간다 이러한 수업이에요. 근데 그 수업은 누가 이끄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것을 제안하거나 결정되거나 이런 그러니까 이를테면 커리큘럼도 같이 만들고요. 그 학교를 운영하는 어떤 뭐 무슨 규율이나 아니면 뭐 규칙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고 제안이나 이런 것들도 스스럼 없이 하는 거죠. 그럼 자기들 무슨 결정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게 마루한테 마루 이런 거 좀 해보면 어때요? 이런 말을 그냥 밥 먹듯이 튀어나오면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환경 자체가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구조주의 교육의 핵심이거든요. 알짬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 상태, 그것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것. 이게 파티라고 하는 학교가 갖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아니 여기를 가면은 디자인을 잘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인생을 잘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뭐 겨냥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요즘 한글 디자인 말고도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 있는데 선생님 개인 홈페이지에 가면 정말 10,000장이 넘는 사진이 올라와 있고 오늘 아마 저를 찍으셨으니까 제 사진도 조만간 올라갈 것 같은데 한쪽 눈을 한 손으로 가린 이걸 원아이 프로젝트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뭐 그냥 이렇게 일기처럼 제가 만나는 분을 찍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오래 전에 제가 보고서라고 하는 잡지를 발간한 적이 있는데 그 잡지 표지에 제가 그러고 찍었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시초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블로그라고 하는 이제 그런 미디어가 등장하고 거기에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마침 또 이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등장하고 그때부터 계속 이제 찍었는데 의미 없이 찍었어요. 그냥 만나는 기록 정도. 네. 그런데 나중에 그 의미가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뜻이 아니겠냐 저런 뜻이 아니겠냐 하는데 그 의미에 사람들이 붙입니까? 네. 아, 네. 그런데 그 의미가 저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떤 시가 있으면 해석이 더 멋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이 그 원아이는 제가 하는 그 몸으로 하는 타이포그래피 작업이다 이렇게 그 해석한 사람도 있는데 이건 정말 기상천외한 해석이에요. 아, 표현 멋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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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계속 하시는 겁니까?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재미있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그런 사진을 이렇게 그런 빗박이를 계속 하는 것이 저는 뭐 즐겁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다 이제 저는 언젠가 생겼던 어떤 의미를 더 더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평화라고 하는 의미를 거기에 이렇게 덧붙이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평화에 대한 사인으로 이렇게 그 바뀌는 이제 그러한 것이 조금 쌓여갈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 오늘 장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이 철학에 대해서, 디자인을 넘어서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많이 배우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도 궁금합니다. 어떤 일을 또 만드실 건지. 글쎄 어떤 일을 할까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아까 그 파티가 한 100년 되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 어떤 제가 그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말 그 이 세계적으로 날개를 다는 그런 어떤 그런 세상이 오기를 좀 바라는데 거기에 제가 좀 이렇게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남은 어떤 저의 그 힘이 남아 있을 때까지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해내실 겁니까? 아니 그냥 뭐 그것이 뭐 이렇게 막 그 숙제처럼 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하는 만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는 만큼 네, 멋지게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714님 두 분의 대화가 너무 흥미진진해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짬! 또사님이 글꼴뿐 아니라 말꼴도 다듬으시는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한글을 사랑하고 한글로 멋을 짓는 날개 안상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